제 손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북한 보위부 해외 공작 총책 한지에는 20년간 탈북자 7명을 북으로 송환했고 그들은 모두 평양 광장에서 총살당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포상한 공화국 영웅이었던 그녀가 2026년 1월 동료 5명과 함께 목숨을 걸고 제네바를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두바이 공항에서 한 명이 보위부에 잡혔고 48시간 만에 처형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료를 버리고 살아남은 5명. 그들이 한국에서 KTX에 올랐을 때 창밖을 보던 그녀는 단 3초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간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냉혈 공작원이 기차 안에서 오열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3초 사이에 그녀는 무엇을 봤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목숨 걸고 탈출한 이들의 증언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제네바의 화창한 아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봄, 저는 유엔 북한 대표부 앞 레만 호수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명함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국제기구국 국장 한지혜라고 적혀 있었지만 제 진짜 신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 해외공작 총책. 27살에 평양 외국어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베이징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은 뒤 저는 20여 년간 세계를 무대로 일했습니다. 여러분, 제 임무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탈북자들을 찾아내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으로 간 우리 동포들, 중국에 숨어 사는 사람들, 동남아시아를 떠도는 이들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협박했습니다. 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평양에 있는 내 어머니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라고 말이죠. 그렇게 제 손으로 북으로 돌려보낸 사람이 7명입니다. 당에서는 저를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직접 포상까지 내리셨습니다. 제네바 대표부 사무실 책상 서랍에는 공화국 영웅 훈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밤이면 그 훈장을 꺼내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나는 조국을 위해 일한다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레만 호수의 백조들을 보며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새들은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데 어디든 날아갈 수 있구나. 제네바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웃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이 마음 한구석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가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평양에서 암호 전문이 왔습니다. 박철호 제2북 공작 성공을 축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철호, 26살 청년이었습니다. 함경북도 회령에서 두만강을 건넜다가 제가 찾아낸 사람이었죠. 그의 어머니를 협박해서 아들을 북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보위부에서 보낸 동영상을 봤습니다. 박철호의 공개 처형 장면이었습니다. 평양 시내 어느 광장에서 수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청년이 총살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죄목은 반역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네바 숙소 화장실에서 토했습니다. 제 손으로 그 청년을 죽인 겁니다. 제2북이라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을 당은 본보기로 처형했습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아니 모른 척하면서 계속 사람들을 북으로 보냈던 겁니다. 손을 씻고 또 씻었지만 피냄새가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는데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공화국 영웅이라고 자부했던 그 사람은 사실 살인자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박철호가 나타나서 묻는 겁니다. 국장 동무 왜 저를 속였습니까?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돌아갔는데 왜 저를 죽였습니까? 하지만 낮이 되면 다시 출근했습니다. 유엔 회의장에서 당당하게 연설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정치 범수용소가 없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은 모두 거짓입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2025년 3월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북으로 보낸 사람들 중 한 명의 딸이 바로 그 유엔 회의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레만 호수의 백조들은 여전히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손에 묻은 피를 씻을 방법을 찾지 못한 채 그저 다음 임무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시작되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북한 국기가 새겨진 배지를 달고 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제는 북한 인권 상황 청문회였습니다. 매년 열리는 행사였죠. 탈북자 몇 명이 나와서 증언하면 제가 반박 연설을 하고 그렇게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20여 년간 수없이 반복했던 일이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정치 범수용소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은 남조선 정보기관이 조작한 거짓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자동으로 내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증인으로 한 여성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그녀가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미경입니다. 함경북도 회령 출신입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회령. 박씨. 설마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오빠는 박철호였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제 귀에만 그렇게 들렸는지도 모릅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미경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한지혜 국장님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순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20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책상 위 물컵을 꽉 잡았습니다. 2024년 10월 당신은 제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중국에서였습니다. 우리 오빠가 한국으로 갔다는 걸 알아내고 어머니를 협박했죠. 아들을 북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당신을 북으로 송환하겠다고 말이에요.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서방 외교관들, 언론인들, NGO 활동가들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철호야, 엄마 보고 싶으면 북으로 돌아오너라. 엄마가 평양에서 기다릴게. 오빠는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돌아갔습니다. 한지혜 국장님이 보장했다고 들었습니다. 제 입국자는 용서받는다고요. 박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평양 광장에서 총살당했습니다. 2024년 11월 3일 오전 10시. 저는 중국에서 그 동영상을 봤습니다. 한국 뉴스에 나왔거든요. 26살 청년이 어머니 보고 싶어서 돌아갔다가 반역자로 죽었습니다. 그녀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한지혜 국장과 우리 어머니의 통화 녹취록입니다. 한 국장이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목소리 기억하시죠? 의장이 그 녹취록을 재생했습니다. 회의장에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중국어로 박철호 어머니를 회유하는 제 목소리였습니다. 아드님이 돌아오시면 당에서 용서할 겁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녹음된 목소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히 제 목소리였습니다. 박미경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지혜 국장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시죠? 묻고 싶습니다. 우리 오빠는 당신이 북으로 보낸 7명 중 1명일 뿐입니다. 나머지 6명도 모두 처형당했습니다. 당신은 그걸 알고도 계속했습니다. 왜입니까? 당신도 어머니가 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일어서야 했습니다. 반박 연설을 해야 했습니다. 그게 제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의장이 물었습니다. 한지혜 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회의장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입을 열려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평양에서 온 암호 전문이었습니다. 한지혜 동무 즉각 귀국하라. 3월 20일까지 평양 도착할 것. 귀국 명령. 이건 숙청을 의미했습니다. 청문회에서 폭로당한 공작원은 쓸모가 없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면 정치 범수용 소행이 확실했습니다. 저는 회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주저앉았습니다.
20년간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는 두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저는 살인자였습니다. 7명의 목숨을 제 손으로 끊었습니다. 둘째, 이제 저도 그들처럼 당에게 버림받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복도 창문 밖으로 레만 호수가 보였습니다. 백조들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날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요? 북으로 가면 죽고 여기 남으면 전범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박소연 부국장이었습니다. 20년 지기 동료였습니다. 지혜야, 나도 똑같은 전문 받았어.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저는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연아, 제3의 길이 있어. 3월 16일 밤 제네바 구시가지 한 아파트. 박소연과 저는 창문을 모두 가리고 불을 껐습니다. 보이부 감시원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랐으니까요. 촛불 하나만 켜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지혜야, 제3의 길이 뭔데? 소연이 물었습니다. 20년 친구였지만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북에서는 가장 가까운 친구도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우리 둘 다 당에게 버림받은 처지였습니다. 대한민국으로 가는 거야.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탈북. 20년간 탈북자들을 잡아서 북으로 보내던 제가 이제 탈북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지. 응. 나 혼자면 중국에서 잡힐 거야. 하지만 여럿이 함께 움직이면 다를 수 있어. 저는 20년간 쌓은 공작 경험을 총동원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탈북자를 잡던 루트를 이제는 우리가 탈출하는 데 쓰는 겁니다. 소연아, 우리 말고 또 누가 필요해? 믿을 수 있으면서 떠날 이유가 있는 사람들. 다음 날부터 우리는 조심스럽게 사람들을 접촉했습니다. 첫 번째는 김미선 서기관이었습니다. 41살 유엔 대표부에서 15년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국장 동무, 저는 당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 미선이 새벽 2시에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연락 왔어요. 우리 딸, 15살 딸이 정치 범수용소로 간대요. 제가 해외에서 사상적으로 동요했다는 이유로요. 그날 밤 김미선이 우리 편이 되었습니다. 딸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현주 통역관이었습니다. 38살 5개 국어를 하는 수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정찰총국 요원인데 술만 먹으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현주야, 여기서 나가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현주는 팔목에 멍자국을 보여줬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렇게 살다가 죽고 싶지 않아요. 세 번째는 최은지 외교관이었습니다. 35살 최연소 박사였습니다. 머리는 천재적으로 좋았지만 성분이 문제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월남했던 집안이라 승진이 막혀 있었습니다. 은지야, 너는 남한에 가면 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은지는 책상 서랍에서 대학 졸업장을 꺼냈습니다. 수석 졸업이었습니다. 국장님, 저는 북에서 평생 2등 국민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성분 때문에 올라갈 수 없어요. 가겠습니다. 마지막은 정수아 의전실장이었습니다. 52살 우리 중 최고령이었습니다. 수아 언니를 만났을 때 그녀는 야윈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국장, 나 암이야. 췌장암 말기. 북에서는 치료도 못 받아. 약도 없어. 언니, 남한에 가면 치료받을 수 있어요. 수아 언니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3달밖에 못 산대. 그래도 그 3달이라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 죽더라도 감시 없이 죽고 싶어. 4월 초 6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네바 외곽의 안전가옥에 서였습니다. 창문을 모두 가리고 휴대전화 배터리를 모두 빼놓고 촛불만 켜놓았습니다. 한지혜 50살, 박소연 44살, 김미선 41살, 이현주 38살, 최은지 35살, 정수아 52살. 6명의 여자들이 둥그렇게 앉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 모였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북으로 돌아가면 죽습니다. 여기 남아도 결국 잡혀갑니다. 하지만 제3의 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가는 겁니다. 김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국장님,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솔직히 말할게요. 50%. 우리 중 누군가는 못 갈 수도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6명 모두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수와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어차피 죽을 몸이야. 가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어. 가겠어. 이현주가 팔목에 멍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맞으며 사느니 차라리. 최은지가 졸업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저는 제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요. 가겠습니다. 박소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20년 친구잖아. 같이 가자. 김미선이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딸만 생각하면 못 가겠어요. 하지만 제가 북으로 돌아가 봤자 딸을 구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차라리 여기서 살아남아서 나중에라도 딸을 빼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겠습니다. 6명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촛불빛 아래 6개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습니다. 좋아요. 그럼 작전명을 정합시다. 제가 말했습니다. 작전명 자유. 우리가 찾아갈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6명 중 누군가는 끝까지 못 갈 거라는 걸. 그게 누구일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제네바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별을 향해 날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날개도 없이. 4월부터 12월까지 우리는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제네바 안전가옥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보이부 감시원들은 금요일 밤이면 술을 마시러 갔으니까요. 우리는 그 시간을 이용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돈이었습니다. 탈출에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각자 얼마나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외교관들은 해외에서 일하며 뇌물을 받곤 했습니다. 물론 당에 상납해야 하지만 몰래 빼돌리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박소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스위스 은행 비밀 계좌에 30만 달러. 김미선이 말했습니다. 20만 달러. 이현주, 최은지도 각각 15만 달러, 10만 달러가 있었습니다. 정수와 언니는 40만 달러나 있었습니다. 의전실장이라 뇌물이 많이 들어왔던 겁니다. 저도 30만 달러가 있었습니다. 공작 자금 명목으로 빼돌린 돈이었습니다. 총 150만 달러. 6명이 20년간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새 인생을 삽시다. 두 번째 과제는 루트였습니다. 저는 20년간 탈북자를 추적하며 모든 루트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지식을 우리를 위해 쓸 때였습니다. 제네바에서 파리로, 파리에서 두바이로, 두바이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지도를 펼쳐놓고 설명했습니다. 관건은 파리공항이에요. 거기에 북한 보위원이 상주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속여야 합니다. 최은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북한 공작원인 척하는 거죠. 우리는 외교관 신분이니까 특별 임무 중이라고 하면 됩니다. 세 번째 과제는 증거였습니다. 한국에 가려면 뭔가 보여줄 게 필요했습니다. 저는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20년간 제가 한 공작 활동이 다 들어있어요. 탈북자 명단, 재입국 공작 과정, 보위부 해외 조직도. 이걸 한국 국정원에 넘기면 우리를 받아줄 겁니다. 정수와 언니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했던 일들을 팔아서 살아남는 거네. 맞아요, 언니. 우리는 배신자가 됩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평양에서는 계속 귀국 명령이 왔지만 우리는 각종 핑계로 버텼습니다. 건강 문제로 치료 중, 중요 회의 준비 중,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12월이 되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평양에서 보위부 요원을 직접 보낸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디데이를 정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1월 7일. 김정은 생일 다음 날이에요.
그날은 북한 전체가 술 마시고 축제 분위기라 경계가 느슨해집니다. 2026년 1월 6일 밤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6명이 제네바 호수가 보이는 아파트에 모였습니다. 짐은 최소한으로만 쌌습니다. 옷 몇 벌, 여권, 현금.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수와 언니가 창문 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야경이 참 예쁘네. 제네바에서 보는 마지막 밤이구나. 김미선이 딸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은희야. 엄마가 꼭 살아서 너를 데려올게. 이현주가 결혼 반지를 빼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그 사람 아내 아니야. 자유로운 사람이 될 거야. 최은지가 졸업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것만은 꼭 가져갈 거예요. 남한에서 다시 시작할 거니까. 박소연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지혜야, 무섭지 않아? 무섭지. 엄청 무서워.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대로 사는 거야. 자정이 되었습니다. 6명이 동그랗게 둘러앉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배신자입니다. 조국을 버린 반역자가 됩니다. 평양에 있는 우리 가족들은 고초를 겪을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버리고 가는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갈 겁니까? 모두가 대답했습니다. 갑니다. 6개의 대답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좋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맹세합시다. 우리 6명은 끝까지 함께 간다. 한 명이라도 남으면 안 됩니다. 6명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맹세를 지킬 수 없을 거라는 걸. 6명 중 누군가는 끝까지 못 갈 거라는 걸. 새벽 5시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짐을 챙기고 마지막으로 제네바의 아침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레만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백조들이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아무런 제약 없이. 나도 저렇게 날고 싶다. 중얼거렸습니다. 1월 7일 오전 6시 제네바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제 24시간의 탈출이 시작됩니다. 살아남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2026년 1월 7일 오전 6시 제네바 공항. 6명이 각자 다른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함께 있으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가장 먼저 도착해서 멀리서 동료들을 지켜봤습니다. 오전 6시 15분 박소연 도착. 오전 6시 30분 정수아 도착. 오전 6시 45분 최은지 도착. 오전 7시 이현주 도착. 오전 7시 15분 김미선 도착. 6명 모두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서로 모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으로 대화했습니다. 잘 되고 있어, 조금만 더. 저와 박소연은 에어프랑스 파리행을 탔습니다. 김미선과 이현주는 스위스 항공 두바이행을 탔습니다. 최은지와 정수아는 루프트한자 프랑크푸르트 경유편을 탔습니다. 계획은 이랬습니다. 모두 다른 루트로 두바이에 모이는 겁니다. 흩어지면 눈에 덜 띄니까요. 오전 9시 파리 샤를드골 공항 도착. 박소연과 저는 환승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북한 보위부 파리 주재 요원이었습니다. 리철성. 10년 전 제 부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국장님? 리철성이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리 동무, 여기는 왜? 귀국하는 동무들 감시 임무입니다. 요즘 제네바 쪽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다고 해서요. 옆에 박소연이 서 있었습니다. 들키면 끝입니다. 저는 20년 공작원 경험을 총동원했습니다. 리 동무 잘 만났군. 나도 특별 임무 중이야. 여기 박소연 부국장과 함께 두바이로 가는 길이네. 두바이요? 무슨 임무입니까? 말할 수 없네. 1급 비밀이야. 최고 지도자 동지께서 직접 하달하신 임무라네. 리철성이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가방에서 가짜 문서를 꺼냈습니다. 정수아가 위조해준 외무성 공문이었습니다. 여기 외무성 극비 문서일세. 보위부라고 함부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리철성이 문서를 훑어봤습니다. 위조 솜씨가 완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무 잘 수행하십시오. 그가 돌아갔습니다. 박소연과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걸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지혜야. 거의 죽는 줄 알았어. 나도 그래. 정오 두바이 국제공항. 저와 박소연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터미널 3 커피숍이었습니다. 하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시 최은지와 정수아 도착. 오후 2시 이현주 도착. 4명이 모였습니다. 김미선만 없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미선이 안 왔습니다. 오후 4시.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공항 CCTV를 확인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공항 보안 요원에게 뇌물을 주고 스위스 항공 탑승자 명단을 봤습니다. 김미선은 취리히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하지만 두바이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취리히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정상적으로 두바이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미선은 어디로 간 걸까요? 보안 요원이 CCTV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두바이 공항 입국장. 김미선이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명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었습니다. 미선이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2 남자가 그녀를 끌고 갔습니다. 비상구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화면이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커피숍으로 돌아갔습니다. 4명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미선이는? 잡혔어요. 보위부가 데려갔어요. 박소연이 비명을 삼켰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내부에 밀고자가 있었나 봐요. 아니면 미선이가 누군가에게 들켰거나. 이현주가 일어섰습니다. 다시 돌아가요. 미선이를 구해야죠. 제가 현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 돼요. 돌아가면 우리도 다 잡혀요. 미선이는 이미 늦었어요. 그럼 버리고 가자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순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20년 동료를 함께 탈출하기로 맹세한 사람을 우리는 버리고 간 겁니다. 정수와 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선아, 미안해. 하지만 우리는 움직여야 했습니다. 여기서 머뭇거리면 우리도 위험했습니다. 오후 6시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휴대폰 뉴스를 봤습니다. CNN 속보가 떴습니다. 북한 외교관 집단 망명 시도 1명 체포. 기사에는 김미선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 자정 조선중앙TV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김미선이 나왔습니다. 평양 어느 광장이었습니다.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반역자 김미선에게 사형을 집행한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5명이 화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김미선, 15살 딸을 둔 엄마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자유를 꿈꿨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없었습니다. 6명이 출발했지만 5명만 살아남았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대한민국이 보호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으니까요. 미선아, 미안해. 우리가 살기 위해 너를 버렸어. 미안해. 1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 우리 5명은 두바이 한국 대사관 보호시설에 머물렀습니다. 작은 방 2개였습니다. 창문도 없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북한 요원들이 대사관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첫날 밤 5명이 한 방에 모여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김미선 생각뿐이었습니다. 박소연이 먼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미선이를 죽인 거야. 아니야, 소연아. 우리 잘못이 아니야. 제가 말했지만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맞아요, 우리 잘못이에요. 이현주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선이를 버리고 왔잖아요. 돌아가서 구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는 도망쳤어요. 최은지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미선 언니가 잡히는 걸 보고도 살고 싶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정수와 언니만 조용했습니다.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살아남은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미선이 목까지 우리가 살아야 해. 그게 미선이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야. 둘째 날 한국 국정원 직원이 왔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지혜 씨, 당신은 북한 보위부 해외 공작 총책이었습니까? 네. 몇 명의 탈북자를 북으로 송환했습니까? 7명입니다. 그들은 모두 처형당했습니까? 네. 국정원 직원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살인자입니다. 그걸 아십니까? 압니다. 셋째 날 평양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 TV를 켜줬습니다. 조선중앙TV였습니다. 반역자 한지혜 일당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다음은 반역자들의 가족이다. 화면에 제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76살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딸아, 지혜야, 돌아오너라.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너를 잘못 키웠구나.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는데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소연 어머니도 나왔습니다. 이현주 남편도 나왔습니다. 최은지 오빠도 나왔습니다. 정수아 동생도 나왔습니다. 모두 울면서 우리를 비난했습니다. 평양 광장에서 수만 명 앞에서 우리 가족들이 모욕당하고 있었습니다. TV를 끈 뒤 5명이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소연이 말했습니다. 지혜야, 이게 맞는 거야? 우리가 살겠다고 가족들을 이렇게 만든 거야? 소연아, 미선이는 죽고 우리 가족들은 저렇게 고통받고 우리는 뭐야? 우리는 그냥 이기적인 배신자 아니야? 정수와 언니가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아, 우리가 돌아간다고 가족들이 용서받을 것 같아? 아니야. 우리가 돌아가도 가족들은 똑같이 고통받을 거야. 차라리 우리라도 살아서 나중에 진실을 폭로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넷째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20년간의 비밀이 담긴 USB였습니다. 국정원 직원을 불렀습니다. 이걸 드리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북한 해외 공작 전모입니다. 탈북자 추적 명단, 재입북 공작 과정, 보위부 조직도, 해외 요원 명단,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걸 왜 주십니까? 이게 제 속죄입니다. 저는 7명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로 앞으로 1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5째 날 우리 5명이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수와 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암 치료받고 싶어. 3개월이라도 더 살고 싶어. 최은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학원에 다시 가고 싶어요. 제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요. 이현주가 말했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누구 눈치 안 보고 맞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박소연이 말했습니다. 나는 미선이를 잊지 않을 거야. 평생 기억할 거야.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폭로하겠습니다. 유엔에 가서 언론에 나가서 북한의 실체를 알리겠습니다. 그게 제 속죄입니다. 6째 날 한국행 비행기 표를 받았습니다. 1월 15일 인천공항행 특별기였습니다. 7째 날 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5명이 창문 없는 방에 모여 앉았습니다. 내일이면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 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 우리가 정말 원하던 거죠? 박소연이 말했습니다. 지혜야, 솔직히 모르겠어.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는지. 미선이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 나도 그래, 소연아. 하지만 이미 선택했어. 이제 우리는 앞으로 가야 해. 정수와 언니가 우리를 안았습니다. 얘들아, 미선이 목까지 열심히 살자. 자유롭게 살자.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5명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6명이 출발했지만 5명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자유를 향해 날아갈 시간이었습니다.
2026년 1월 15일 오후 4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평생 남조선이라고 부르며 적대시했던 나라였습니다. 이제 이곳이 제 조국이 되는 겁니다. 공항 입국장으로 걸어가는데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수백 명이었습니다. 기자들, 카메라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기 한지에다. 북한 외교관 나온다. 국정원 직원이 우리를 에스코트했습니다. 기자들 질문에는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따라오세요. 하지만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한지혜 씨, 왜 탈북했습니까? 동료 한 명이 처형당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탈북자를 북으로 보낸 장본인 아닙니까? 질문들이 화살처럼 날아왔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제 팔을 잡았지만 저는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래시가 더 세게 터졌습니다. 저는 한지혜입니다. 북한 외무성 국장이었고 국가안전보위부 해외공작 총책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숨죽였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7명의 탈북자를 북으로 보냈고 그들은 모두 처형당했습니다. 제 손으로 7명을 죽인 겁니다. 여기저기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료 김미선은 두바이에서 체포되어 처형당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버리고 왔습니다. 그것도 제 책임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북한의 실체를, 해외 공작의 전모를, 모든 걸 폭로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속죄입니다. 기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영웅입니까? 아니면 전범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전범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전범이 되겠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우리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북한 외교관 5명 집단 망명. 탈북자 재입국 공작 주도자 본인이 탈북. 동료 1명 처형, 4명과 함께 입국. 여론은 둘로 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용기 있는 결단이다. 진실을 폭로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살인자다. 탈북민 단체는 저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 탈북민 단체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한지혜는 우리 동포들을 죽음으로 내몬 전범이다. 재판에 회부하라. 하지만 또 다른 탈북민들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탈북했으면 동포다.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1월 16일 국정원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지혜 씨, 당신이 가져온 USB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도움이 됐습니까? 네. 이 정보로 해외 북한 공작망을 상당 부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탈북을 도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제가 죽인 7명에 대한 속죄가 조금이라도 됩니까? 국정원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1월 20일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하나원.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 적응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20년간 탈북민을 추적했는데 이제 저도 탈북민이 된 겁니다. 5명이 같은 방을 썼습니다. 첫 수업 시간 강사가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탈북했습니까? 정수와 언니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암 치료를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북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최은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현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박소연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친구 따라왔습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도망쳤습니다. 죽기 싫어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하고 싶어서 여기 있습니다. 그날 밤 5명이 기숙사 방에 모여 앉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뭐하고 살까요? 정수와 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일부터 병원 간대.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잘하면 1년은 살 수 있대. 1년이요? 응. 북에서는 3개월이었는데 여기서는 1년이야. 4배나 더 사는 거지. 고마운 일이야. 최은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학원 알아보고 있어요.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지원하려고요. 이현주가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살고 싶어요. 작은 카페라도 하나 차릴까 봐요. 박소연이 말했습니다. 나는 미선이를 위한 추모 모임을 만들고 싶어. 우리가 버리고 온 사람들을 기억하는 모임.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다음 달에 유엔 인권이사회 증인으로 갑니다. 북한 인권 실태를 증언하러요. 위험하지 않아? 위험하죠. 북한에서 저를 죽이려 할 겁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제가 살아남은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창문 밖으로 한국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별 보이죠? 응. 평양에서는 정전 때문에 별이 잘 안 보였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밝은데도 별이 보여요. 5명이 창밖을 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유. 이게 자유인가 봅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김미선의 무게. 평양에 남겨진 가족들의 무게. 제가 죽인 7명의 무게. 그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선택한 자유였습니다. 1월 25일 토요일. 하나원에서 첫 외출 허가가 났습니다. 5명이 함께 서울로 나들이를 가기로 했습니다. 정수와 언니의 제안이었습니다. 얘들아, 우리 KTX 타보자. 한국에 왔는데 KTX도 안 타봤잖아. KTX가 뭐예요? 최은지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기차가 뭔지는 알았지만 KTX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한국 고속열차야. 시속 300km로 달린대.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이면 간대. 300km요? 비행기도 아니고. 우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데 너무 커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평양역보다 10배는 큰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물결처럼 오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우리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요, 대전까지 표 5장 주세요. 박소연이 매표소에 가서 말했습니다. 신분증 있으세요? 네, 여기요. 북한 이탈 주민 임시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직원이 표를 끊어줬습니다. 3만 원입니다. 네? 3만 원이요? 예약은요? 허가서는요? 예약 안 하셨어요? 그냥 타셔도 돼요. 자리 많아요. 그냥 타도 된다고요? 예약도 허가도 추천서도 필요 없이요? 우리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님들 표 받으세요. 11시 5분 출발이에요. 표를 받아들고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하얀 기차가 서 있었습니다. 유선형의 아름다운 모양이었습니다. KTX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게 기차예요? 이현주가 중얼거렸습니다. 기차에 올랐습니다. 안은 더 놀라웠습니다. 깨끗하고 넓고 좌석마다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앉으세요. 5명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11시 5분. 출발하겠습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빨라졌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지금 속도가 얼마예요? 최은지가 물었습니다. 앞 좌석에 속도계가 보였습니다. 200km, 250, 300, 시속 300km였습니다. 하지만 흔들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컵의 물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파트들, 공장들, 논밭들, 산들. 그리고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휴대폰을 보며 웃는 고등학생. 자전거를 타고 가는 아저씨. 유모차를 밀며 산책하는 엄마.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연인들. 모두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3초. 첫 번째 초 창밖으로 보이는 고등학생이 웃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친구와 문자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초 문득 김미선이 떠올랐습니다. 미선이 딸 은희. 15살. 저 아이 또래였습니다. 은희도 저렇게 웃을 수 있었을 텐데.
KTX를 타고 친구와 문자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세 번째 초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북으로 보낸 7명도 제가 유엔에서 막았던 탈북민들도 모두 이 자유를 원했던 거구나. 눈물이 터졌습니다. 으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니,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국장님? 박소연이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지혜야, 왜 그래?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정수와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언니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박소연도 이현주도 최은지도 모두 울었습니다. 5명이 KTX 안에서 울었습니다. 옆 좌석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 우는지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KTX가 빨라서?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부유해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자유의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이 KTX는 예약 없이 탈 수 있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아무도 왜 대전에 가느냐, 누굴 만나느냐 묻지 않습니다. 창밖 고등학생은 휴대폰으로 뭘 보는지 아무도 검열하지 않습니다. 카페 연인들은 무슨 대화를 하는지 아무도 도청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유였습니다. 제가 20년간 부정했던 것, 제가 유엔 연단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했던 것, 제가 7명에게서 빼앗은 것, 그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미선아, 미안해. 내가 몰랐어. 중얼거렸습니다. 박철호, 미안해. 내가 원했던 게 이거였구나. KTX는 계속 달렸습니다. 시속 300km로 자유를 향해 대전역에 도착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리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5명이 서로를 부축하며 걸었습니다. 역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정수와 언니가 말했습니다. 미선이 목까지 살아야지. 우리가 받은 이 자유를, 미선이가 원했던 이 삶을 제대로 살아야 해. 박소연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버리고 온 사람들을 기억해야 해. 평생 기억하고 증언해야 해. 최은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북한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이현주가 말했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살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자유니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다음 달 유엔에 가서 제가 본 모든 것을, 제가 한 모든 일을 숨김없이 증언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로 돌아오는 KTX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자유를 지키겠다고. 이 자유를 북한 동포들에게도 주겠다고. 미선이가, 박철호가, 제가 죽인 7명이 원했던 그 자유를. 2026년 2월 현재 정수와 언니는 서울대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1년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언니는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암 딛고 사는 탈북 외교관이라는 채널입니다. 최은지는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합격했습니다.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북한학을 전공한다고 합니다. 이현주는 홍대 앞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자유카페라는 이름입니다. 평양에서 배운 레시피로 커피를 내립니다. 박소연은 김미선 추모회를 만들었습니다. 매달 탈북민들이 모여서 북에 남겨진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제네바로 갑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증인으로 초청받았습니다. 북한 해외 공작의 실체를 증언할 예정입니다. 북한에서는 저를 죽이려 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KTX에서 깨달았으니까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자유에는 무게가 있다는 것을, 그 무게를 지고 사는 것이 진짜 자유라는 것을. 여러분, KTX는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약 없이 탈 수 있는 자유,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웃을 수 있는 자유.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였습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도 이 KTX를 탈 날이 올 겁니다. 그날까지 저는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통일이 되면 평양에서 서울까지 KTX가 달리겠죠? 그때 우리 다시 만납시다. 자유로운 그 기차 안에서